냉철한 지성, 불굴의 용기, 뜨거운 가슴을 가져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산 소년 박철원. 그는 1965년 서울대 법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다. 공안부 검사로 일하던 박철원은 1980년 신군부의 등장과 함께 국보위 법사위원으로 파견돼 제5공화국 헌법의 기초를 다진다. 그리고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정무비서관에 임명된다. 1985년 6월 전두환은 박철원에게 남북 비밀회담 수석대표라는 중책을 맡긴다. 아내에게 유서를 맡기고 북으로 향한 대북밀사 박철원. 오랜 줄다리기 끝에 분단 40년 만에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이끌어낸다. 1987년 군사정권의 종식을 원했던 국민들의 염원은 6.29 선언을 이끌어낸다. 정권이 바뀔 수도 있던 상황, 박철원은 6.29 선언문 작성에 온 힘을 기울인다. 이후 노태우 특공대라 불리는 월계수회를 조직.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공을 세운다. 1988년 3월 청와대 정책보좌관에 임명된 박철원. 노태우 대통령의 지원 아래 그동안 준비해온 북방 외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금까지 서방만을 상대로 한 반쪽 외교에서 공산권을 포함하는 전방위 외교 시대를 연다. (1990년) 3당 합당을 실현한 박철원은 내각제 개헌을 놓고 김영삼과 대립한다. 6공화국 말기 YS 대세론이 힘을 얻자 노태우 대통령은 후계자로 김영삼을 지목한다. YS는 박철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하지만 박철원은 YS의 손을 거부한다. 팽팽하게 대립각을 세운 두 사람. 1993년 김영삼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 박철원은 슬롯머신 사건에 연루돼 482일간 감옥살이를 한다. 이후 그는 DJP 연합을 통해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는데 힘을 보탠다. 1980년 5공화국부터 DJ 정부에 이르기까지 20여 년. 격동의 역사 한가운데 서 있었던 박철원. 그가 털어놓는 정치비사, 그 네 번째 이야기를 들어본다. TV자서전 오늘 대담은 사회부장, 해설팀장을 거쳐 대전방송총국장을 역임한 이세강 해설위원이 진행합니다. 합당 이후죠. 민자당 대표인 YS가 그 장관님과 함께 그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그 두 분 사이에 동행이냐 수행이냐 문제를 갖고 그 신경전이 펼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의가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 크게 확대돼서 이상한 방향으로 보도되는데 제가 YS가 함께 가자 해서 좀 사양하고 했는데 YS가 노 대통령께 보고를 해서 가도록 지시가 내려서 제가 같이 함께 가게 돼서 그것이 90년 2월 28일입니다. 그런데 3월 2일에 기자들이 질문하기를 아니 현직 장관인 우리 박철원 장관이 당의 총재도 아닌 2인자 YS가 소련 방문하는데 수행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해서 저는 좋은 의미에서 순간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나는 정부 대표로서 가고 또 YS는 정당 정치인의 대표로서 가는데 함께 동행한다고 그렇게 보면은 어색할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그런데 그 이제 출입 기자 중에 일부가 당에 돌아가서 이걸 얘기하니까 간접적으로 전해 들으니까 굉장히
그 좀 오만하고 금방지다고 생각했던지 신문마다 가시브로 뭐 기사로 수행이 아니라 동행이라고 새파랗게 젊은 박지원 장관이 얘기를 한다. 그리고 민주에서 발끈하고 공격하고 나왔죠. 이 외신에는 장관님이 아닌 그 YS가 고르바초프와 그 회담을 해서 수교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났었는데 영빈관에도 함께 묵었었는데 이 고르바초프를 만나는 것을 이 박 장관님은 모르셨던 겁니까? 정말 사전에 전혀 몰랐습니다. 또 숙소의 청도 저하고 YS하고 그 핵심 자기들이 있는 청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국 정부에서 난리가 났는 게 제가 모르고 있는 동안 YS가 고르비하고 회담을 해서 양국 수교 합의했다고 벌써 기자들이 본국에다 타전을 해서 우리 안기부장으로부터도 아니 박 장관은 정부의 대표가 거기 가가 있으면서 이게 수교 합의했다고 다 발표가 외신에 전부 대대적으로 국내에서도 톱으로 나고 했는데 한마디 보고가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전화가 오고 해서 저도 그제서야 깜짝 놀라서 황병태 의원한테 갔죠. 황 의원, 이런 보도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요? 그래. 자기도 자세히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YS한테 한번 가보자. 이래서 함께 이제 YS한테 갔는데 가서 그 회담이 잘 됐다고 그런데 잘 됐느냐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니까 그냥 끝났어 이 소리만 흥분해가 또 그 방을 걸어 다니면서 끝났어. 그래서 고르비와 함께 그 회담은 얼마나 했습니까? 아니 끝났다니까 뭘 자꾸 묻느냐고. 시간이 뭐가 중요하느냐고. 만났으면은 끝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그러면 김 총재님 지금 제가 대통령 친서를 가지고 있는데 친서를 그러면 이걸 전달할 필요가 없겠구먼요. 제가 돌아가서 대통령께 반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그제서야 아주 깜짝 놀라는 기색을 하면서 그렇지.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급히 가느라고 저쪽에서 급히 연락이 와서 통역하는 사람만 데리고 달려가느라고 박 장관한테 사전 연락도 못해서 미안한데 친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전달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큰일 났구나 싶어서 제가 그러면은 친서는 내일 사실은 제가 공산당 국제부 수석부부장 하는 브루텐스가 제 비밀회담의 상대인데 공산당 당사에서 비밀 수교 협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 전달을 할까요? 수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래 줬으면 좋겠다고 아주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의 친서는 전달하셨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제가 협상장에 가게 되죠. 가게 됐는데 브루텐스가 나서서 제가 참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게 내용을 얘기 안 해주니까 뭐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우선 좀 떠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김 대표와 고르비 간에 수교하기로 원칙 합의가 이루어졌다니까 우리 실무회담은 일사천리로 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다. 운을 떼니까. 아니 브루텐스가 정색을 하면 그게 무슨 얘기냐. 무슨 회담을 한 일도 없고 사진을 찍은 일도 없고 차를 나눈 일도 없고 다만 연방의회 프리마고프 의장이 고르비한테 잠깐 만나 인사 좀 나누면 안 되겠느냐. 이래서 자기 퇴근길에 바로 옆에 있는 그 프리마고프 방에 들려서 거기서 선체로 악수하고 인사말 3, 4분 나눈 게 전부다.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제서야 제가 실체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굉장히 아주 난처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싶어서 제가 수습을 한 게 뭐라고 했나 하면
그날 김영삼 총재가 고르비하고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있으니까 전부 그 언론들이 추측해서 과장해서 외신에 보내고 본국에 보고해서 지금 이런 난리가 났는데 내가 정식으로 사과하고 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간신히 수습을 해서 이제 회담을 하게 되지요. 이 친서는 이제 그 다행히 전달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브루텐스하고 제가 1차, 그 다음날 2차 또 그 다음날 3차, 3차례 수교 협상을 계속 합니다. 물론 이제 노태우 대통령의 친서를 거기 고르비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니까 정중하게 받는다 그러고 제가 답신을 요구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더니 가져온 게 뭐냐 하면은 메모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한 장짜리인데 그것을 고르비의 비서실장인 체르니아예프가 서명을 하고 이제 고르비의 얘기를 거기다 구술하는 형식으로 뭐 친서는 잘 받았고 한소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그 노력에 대해서 자기들도 기대를 가지고 지켜본다. 앞으로 서로 교류가 확대되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자기도 기대한다. 이런 아주 좋은 내용의 얘기인데 그래서 그럼 고르비가 서명을 해야지 뭐 때문에 비서실장이 서명을 하냐 끝까지 우겼는데 그래서 막무가내 도저히 안 됐습니다. 북한도 있고 하니까 좀 이해해달라.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런데 다만 절대로 수교될 때까지 이것은 보안을 지켜달라. 왜냐하면 이게 새 나가면은 북한에서 난리를 일어나면 이게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완한 채 이제 말하자면 YS한테 보고하지 않은 채 제가 돌아와서 노태우 대통령 때 바로 드리고 설명을 하게 됐던 것이죠. 김영삼 당시 대표가 왜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했을까요? 그것은 결국은 이 분이 다음에 이제 대권 주자로서 그 DJ 김대중 총재가 자기의 제1 그 말하자면 경쟁자가 되는 셈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외교적인 역량 이것도 보여줘야 되겠다. 또 우리 국민들한테 무언가 자기가 큰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의욕이 너무 앞서시다 보니까 한 것이 아니냐 짐작합니다. 돌아와서 저거 했을 때 노태우 대통령은 뭐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와서 바로 입국과 동시에 그 대통령한테는 그런 경위를 잘 보고 드리고 메모도 드리고 이렇게 했죠. 그 다음날 김영삼 대표 최고위원이 청와대로 들어가서 소련 가서 있었던 무용담을 쫙 하시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기가 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교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더구나 미수교 국가의 그 비밀스러운 대화를 그렇게 아직도 다 된 것이 없는데 그렇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그 얘기가 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아왔던 메모를 딱 내면서 아니 지금 김 대표는 말로서 언론으로서 정확한 얘기를 많이 해서 일만 그르치고 했지만은 박 장관은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저쪽으로부터 하나의 한 단계 앞선 그런 물적인 증거를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게 안 알려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오. 질책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나라 일 때문에 사전 YS한테 보고 안 했는데 이분은 내가 자기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안 했다고 또 오해할 수도 있죠. 오해해서 더 사이가 멀어진. 소련에서 귀국 후 YS와 고르바초프의 회동,
한소 총영사관 설치 합의에 대한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YS와 민주계는 박철원이 공작 정치를 펼치고 있다며 그의 장관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 결국 박철원은 정무장관직에서 물러난다. 그리고 8개월 뒤 초대 체육청소년부 장관에 임명된다. 대북 밀사로 활약해온 박철원은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에 남북 단일팀 참가를 성사시킨다. 1991년 4월 일본 지바에서 열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결승전. 현정화 리브니조가 9연승에 도전하는 중국을 3대2로 꺾고 우승을 차지한다. 코리아 탁구 단일팀의 우승 장면은 TV를 통해 남북한에 중계됐다. 1992년 3월 14대 총선에 출마한 박철원은 재선에 성공한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민자당의 참패였다. YS가 총선을 진두지휘했지만 민자당은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한다. YS의 책임론이 불거지지만 노태우 대통령은 YS를 후계자로 지목한다. 내각제 개헌 약속을 지키지 않는 YS를 지지할 수 없었던 박철원은 민자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YS와 맞서 싸울 후보 단일화를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YS의 반기를 들 때마다 노태우 대통령은 박철원의 목을 죄왔다. 노태우를 위해 그 누구보다 헌신했던 박철원. 배신감을 느낀 그는 오랜 정치적 동지였던 노태우 대통령과 결별한다. 14대 총선에서 민자당이 과반수 획득에 실패를 합니다. 그렇지만 YS는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를 공식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1992년 3월 24일 이 총선이 있는데 사실상 민자당이 참패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3분의 2 의석을 훨씬 초과하는 의석에서 YS의 진두지휘 아래 열린 총선에서 과반수의 한석 부족한 149석에 그치는 참패를 하게 되고 그래서 YS도 그 충격을 받고 있는데 노태우 대통령께서 YS를 청와대에 들어오라 이래서 3월 27일에 YS에게 예정대로 전당대회를 5월 내 개최를 하고 당무 일체를 YS에게 일임한다라는 이런 결심 발표를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YS를 후계자로 100% 확정해서 밀겠다 이런 얘기죠. 이 14대 대선을 앞두고서 이 노태우 대통령이 YS를 이제 후계자로 결정을 했는데 민정계에서 크게 그 역할을 했죠. 민정계 5인방이 크게 또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죠. 특히 노태우 대통령 가장 가까이 있던 김윤한, 서동권, 이원조, 금진호, 이병기 이 5사람이 노 대통령을 결심케 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김윤한 당시 그 씨는 노 대통령과 고등학교 동기 동창으로서 이제 킹메이커를 자처하면서 이제 정치권의 대세론을 끊임없이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갔고 서동권 씨는 안기부장으로서 그 노통과 YS에게 각종 정보를 적절히 생산 배포함으로써 YS 이외에 대안이 없다. 대안부재론. 이것을 계속 노 대통령께 얘기하고 또 거기다가 의전수석을 하고 말하자면 노태우 대통령의 방문고리를 가장 많이 잡고 있는 이병기 비서관은 노 대통령의 동정을 시시각각으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YS의 차남되는 김현철 씨하고 경복고 등 선후배 관계로 3당 통합 후는 굉장히 깊이 연대가 돼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
모스크바 방문 이후에 YS와 장관님은 굉장히 사이가 벌어졌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후계로 결정되고 난 다음에 YS가 장관님을 만나자고 했었죠. 1992년 4월 21일에 하얏트 호텔에 지금 기억으로는 1916호실인데 거기에 그게 있었는데 YS가 꼭 보자 해서 갔었더니 김영삼 총재 말씀이 박 장관 좀 도와주십시오. 대통령의 뜻을 알았으면 받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가장 가까워야 할 관계인데 이렇게 돼서 유감입니다. 박 장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내가 책임지고 키워주겠습니다. 5년 후는 다른 사람 내세울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수하고 자격이 있으니까 자기가 대통령 되는 것이 박 장관에게도 절대적으로 좋지 않습니까? 정치는 선택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만납시다. 이런 간곡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기를 대표님 이미 너무 늦은 얘기입니다. 대표님이 내각제 약속을 안 지키고 또 3당 합당의 이념적 전제가 무너졌는데 내 입장은 변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의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민정계는 그 YS를 꺾기 위해서 후보 단일화 노력을 하지만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서로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이 노태우 대통령을 비롯한 정보 수사기관에서 민정계 단일 후보가 되려는 사람, 될 듯한 사람에게 엄청난 압력과 회유와 그 설득 작업을 했습니다. 당시에 민정계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7인 중진회의라는 것을 만들어서 박태준, 이한동, 이종찬, 박준병, 양창식 이런 분들이 이래 단일 후보를 내자 이랬는데 저는 그래도 민정계 수장인 박태준 최고위원을 단일 후보로 해야 된다고 벽방으로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당시 이상년 안기부장이나 노 대통령이 굉장한 압력을 가했습니다. 압력을 가하니까 결국은 박태준 당시 최고위원이 자기가 후보로 나서는 것을 막 포기를 하는 중도 사퇴를 하는 그런 경향이 돼서 이종찬, 이한동이 끝까지 하다가 난산 끝에 이종찬 의원이 단일화 후보가 되는데 사실은 그 전에 박태준 최고위원이 민정계 수장으로서 후보로 나섰으면 상황이 전혀 달라질 수 있었죠. 장관님께서는 노태우 대통령 만들기 1등 공신이었는데 결국 노 대통령으로부터는 경선에 출마하지 마라 또는 이제 박태준 최고위원을 지원하지 마라 또 외국으로 가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데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제가 그 민정계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반YS 투쟁을 본격화하게 되니까 1992년 4월 14일에 정 실장이 실장 공간에서 좀 보자고 해서 이제 갔더니 자기 업무용 이 다이어리 수첩을 이래 꺼내면서 마치 음영을 받으시오 하듯이 대통령 각하의 명령을 지금부터 그대로 전달할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딱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더라고. 박태준 후보 지원하는 걸 즉각 중지하라. 그러지 않으면은 외국으로 떠나라. 국내에서 계속 그런 활동을 하면은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랬습니다. 그 한 달 후인 1992년 5월 13일 정해창 비서실장이 다시 공관에서 불렀습니다. 다시 두 번째 대통령 명령을 전달한다 하면 하시는 말씀이 각하께서 진노하셨다. 단일화된 이종찬 진영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데 당장 그만두라. 모난돌이 정맞는다. 반화해서 투쟁 계속하면 구속시키겠다. 이렇게 최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정치적으로 내가 떠나야 될 시점이 왔구나, 결별을 해야 될 시점이 왔구나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저 얘기도 실장님이 대통령께 그대로 전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해오고 하고 있는 것은 소신에 의한 행동일 뿐이고, 또 노 대통령도 내한테 여러 차례 다짐하고 약속했던 내각제 전제로 한 YS 미루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미루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약속을 깨고 오히려 나를 구속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니까 이제 두 사람 사이의 정치적 관계는 끝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와대 모임에 부르지도 말고 불러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노태우 대통령과 정말 참 가슴 아픈 결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1992년 11월 민자당에서 탈당한 박철원은 정주영이 이끄는 국민당에 입당한다. 노태우 대통령에 이어 또다시 정주영 후보의 선거 참모로 대선에 뛰어든 박철원. 그는 정주영을 도와 YS 인기를 잠재우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하지만 표심은 YS의 손을 들어줬다. 대통령에 취임한 김영삼은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세워 강력한 재벌 규제 정책을 펴나갈 것을 천명한다. 김영삼 대통령의 폭탄 발언에 놀란 현대그룹 측은 즉시 국민당과의 관계를 청산하겠다며 광화문 당사를 폐쇄한다. 졸지에 거리로 내몰린 박철원, 김동길 등은 당사 옆 주차장에 천막을 치고 종이로 만든 임시 간판을 단다. 험난한 야당의 길이 시작된 것이다. 박철원의 시련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1993년 5월 검찰의 추적을 받고 도피 중이던 슬롯머신의 대부 정덕진이 서울지검 강력부 홍준표 검사에게 검거된다. 그리고 박철원은 정덕진, 정덕일 형제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전격 구속 수감된다. 결국은 YS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이 협조해달라는 부탁을 거절한 우리 박 장관님, 정치보복 같은 것이 두렵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상했던 일이지만은 YS가 당선이 돼서 제가 참 마음이 불편하고 곧 정치보복의 칼바람이 나에게 덮치겠구나 하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또 그 당시 모든 텔레비, 신문, 언론에서 정치보복 대상 제1호, 구속 대상 제1호라고 아주 신문마다 방송마다 보도되면서 반 YS 활동에 가장 치열하게 앞장섰던 저를 지목했습니다. 주변에서도 지금 노태우 대통령 임기가 아직 한 2달 남았으니까 당선되면 1호로 들어갈 테니까 해외 공부하러 가든지 떠나라고 많이 권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부했습니다. 이 박 장관에 대해서는 YS가 직접 표적 수사를 지시했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YS 정권이 끝나기 직전인 98년입니까? 2월 4일 동아일보에서 특종 기사로 문민비화라고 이렇게 연재되는 중에 그 이충범 YS 사정비서관이 토로한 게 나옵니다. 취임 직후에 자기를 사정비서관이었던 자기를 불러서 박철원의 범법 사실을 캐라. 그리고 구속해라. 이렇게 지시가 있어서 당시 김덕안기 부장에게 가서 박철원에 관한 자료를 내놔라. 그래 찾아보느니 이렇다면 할 자료가 없다. 안기부, 국세청, 경찰에 나에 관한 무슨 의심나는 자료 모든 것을 이제 서울지검 특수부로 이래 넘겨서 조사를 했지만 샅샅이 뒤졌지만은 허탕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1990년
10월 1일에 무슨 스로트머신 업자였던 정덕일로부터 뭐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5억 원을 수령했다. 그런 것을 가지고 93년 5월 17일 저를 이제 구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금융실명제가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5, 6억 원 돈을 준다면은 가명구자에서 돈을 뽑아가 쉽게 딱 봉투 하나에 주면 될 것을, 문제는 주지 않는 돈, 받지 않는 돈을 그렇게 줬다고 하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스로트 머신 하러 사람들이 보통 오면 10만 원짜리 수표를 내고 거기 칩을 바꾸어서 그 게임을 하지 않아요. 하는데 그 10만 원짜리가 매장에 다니 헌수표 아닙니까? 그걸 헌수표라고 합니다. 그 헌수표를 5억 원을 모으려면 얼마나 많이 모여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자기가 내한테 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뭐 3일간, 4일간인가 뭐 모았다 그랬다가 그 매장에 매상하고 이게 맞지 않으니까 나중에 자기 기억이 좀 틀렸다. 다음에 거기 친구 되는 뭐 누구 업소에서 돈을 꾸었다, 헌수표를. 이렇게 해서 10만 원짜리를 전부 모아가지고 그 영영칠 가방에 넣어서 주었다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황당한 얘기죠. 상식상 납득이가, 실세한테 청탁하고 돈 주는데 그렇게 매장에 그 때 묻은 허러운 헌 돈만 전부 모아서 줬다는 게 얘기가 되지 않지 않아요. 자기하고 정말 그런 어떤 특수관계에 있는 그 평창동의 그 홍여인 집에서 나에게 넘겨줬다. 세무조사를 무마시켜 달라는 그 쪼로, 그것이 이제 공소사실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일한 목격 증인이라는 그 홍모 여인은 1심 재판, 2심 재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공개법정에 출석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공판전 증인신문 조서라는 걸 만들고 홍 여인은 미국으로 도피시켜버린 그런 사건이니까 요즘 같아서는 사건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심 판사도 이거는 증거가 홍 여인이 봤다 하는, 가방을 주는 걸 봤다는 홍 여인이 안 나오면 재판이 안 되니까 검사한테 출석을 시키시오. 그래 홍 검사가 출석을 시키겠다 약속하고 나중에는 출석을 시키지 않는 채 결심을 해버리려 그러니까 우리 변호인들이 전부 사퇴하고 변호인도 없는 가운데 1심이 이제 끝났죠. 2년 실형을 딱 선고하고 끝났는데, 그래 항소해서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상당히 이 무죄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판결을 얼마 앞두고 재판부 전부를 바꿉니다. 주요 사건의 판결 결심 단계에 있는 것을 전원 바꾸는 예는 없습니다. 재판장 좌배석 우배석 다 바꾸고 새 재판부가 들어서서 한두 번 형식적인 심리를 하고 종결해서 보나마나 결과는 2년을 1년 6월로 깎아주고 그대로 또 때립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를 합니다. 선고 날은 6초 만에 상고 이유 없다. 딱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우리 변호인들이 이런 공판전 증인신문을 통해서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것을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우스운 게 1심 재판, 2심 재판, 3심 재판 다 끝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총선을 앞두고 YS가 아마 사면 복권까지 하고 난 뒤에 위헌 결정을 하는 진짜 우스꽝스러운, 소용이 없는 거지. 1년 4개월 옥고를 치르셨는데 옥살이는 어떻게 견딜만 하셨습니까? 아주 괴로운 것은
겨울에도 그때는 온방장치가 잘 안 돼서 두툼한 속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너무 추워서 이 귀에 동상이 걸려서 나중에는 귀마개 끄정하고 방에 앉아 있어야 되고 요즘도 그래서 되게 추우면 제가 귀에 이 덮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동상 걸렸던 게 자꾸 아리고 아파와서. 다음에 밥도 하루 3끼 그 개구멍으로 넣어주는 보리밥, 된장찌개, 신김치 해가지고 플라스틱 숟가락 가지고 이래 먹어야 했고, 그래서 참으로 말할 수 없었죠. 기록을 보니까 482일간 옥살이를 하셨는데 그 옥중 생활에서 시를 쓰셨고 그걸 모아서 시집까지 내셨다는데 김영삼 대통령 덕분에 제가 졸지에 시인이라는 그런 그 푸른 모자까지 얻어쓰게 되는데 감옥에 있으니까 그런 절절한 여러 가지 심정을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써서 내보내는 게 하루에 봉합엽서 1통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감옥의 국화꽃밭, 눈 내린 새벽, 민들레꽃 이런 3편이 우리 가족한테 가니까 그게 어떻게 입수돼서 잡지에 실리니까 당시 원로 시인인 조병화, 박재삼 시인이 괜찮은데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불쌍하다고 봤든지 추천해서 저를 시인으로 등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편이 이제 감옥의 국화꽃밭이라는 시인데 한번 낭송을 해드릴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살 넘어 저기 십자가 보이는 온실 앞 조그만 뜰에 둥근 네모진 길다란 화분들에 어느샌가 국화꽃이 피어있다. 흰색, 노란색, 보랏빛, 붉은 빛깔의 높고 낮고 줄기 위로 더미를 이루며 이름 없는 죄수들이 말없이 가꾸어낸 국화꽃밭이 가까이 멀리서 눈길을 모은다. 높은 담 속 감옥들에 죄 많다는 이들의 손길로도 여름 천둥, 가을 무설이 견뎌내어 어찌 저리 자태를 뽐내는가. 거한 그 향내에 취하려 창살에 머리 대고 길을 쓰고 심호흡 거듭해도 숨이 나가빠질 뿐 꽃내음은 닿지조차 않는다. 일명 슬롯머신 사건으로 박철원이 의원직을 상실하자 1994년 8월 대구 수성구 보궐선거가 열린다. 이때 정치권의 핫 이슈로 부상된 후보는 바로 박철원의 아내 현경자였다. 민자당은 보궐선거의 성격이 정치 보복 논란으로 번질 것을 우려 현경자의 출마를 막으려 했다. 하지만 출마를 강행한 그녀는 남편의 뒤를 이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그리고 한 달 뒤 480일간 감옥살이를 한 박철원이 출소한다. 언론의 눈과 귀는 육공의 황태자 박철원의 행보에 쏠렸다. 민자당을 탈당한 김종필이 창당한 자민련에 합류한 박철원. 15대 대선을 앞두고 야권 후보 단일화를 통한 공동 집권을 추진한다. DJ의 호남, JP의 충청권,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까지 연합한다는 DJT 구상을 내놓는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 DJ와 JP가 손을 잡아야 한다고 설득한다. 결국 1997년 10월 박철원은 DJP 합의를 이끌어낸다. 박철원은 내각제 개헌을 약속한 김대중 후보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선다. 또 통일시대를 열어갈 대통령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대구 경제도 살고 나라 경제가 삽니다. 세 후보 중에 누가 경제를 살릴 뿐입니까? 1998년 2월 김대중은 4번의 도전 끝에 대통령에 취임한다.
그러나 화합의 정치와 내각제 개헌을 약속했던 김대중 정권의 마음이 돌아서자 박철원은 DJ의 곁을 떠난다. 15대 대선을 앞두고서 이른바 DJT 연합을 구상하셨죠. 어떻게 그런 거 구상을 내놓게 됐습니까? 김영삼 정권 말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는 정권을 교체해야겠는데 야권 후보가 단일화되지 않으면은, 연대하지 않으면은 선거에서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구상한 게, 그러면은 장차 이 조국의 미래를 보면은 내각 책임제로 개헌을 해서 통일에 대비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먼저 이 자민련과 국민회의가 근대화 세력, 산업화 세력과 민주투쟁 세력이 대화합해서 연합해서 대선에서 승리를 하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각제로 개헌을 해서 선진 복지 통일 시대를 열자. 그러자면 우선 이 자민련과 국민회의가 연합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대구 경북 지역이 단합을 해서 일종의 그 천하 삼합지계라고 이런 중국 고사에도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할 때 미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의까지에 이르기에 어려움이 많았죠. 네, 무척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 특히 자민련 내부에 있어서 이 박철원 의원이 DJ하고 옛날부터 가까워서 DJ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서 나가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하면서 패배하더라도 JP 김종필 총재가 대통령 후보 출마하지 않으면은 이 충청도 표를 자기들이 확보할 수가 없고, 그러면 자기들이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의원 생활도 못하게 되니까 당내의 공격과 비판이 특히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죠. DJT 관철되지 않았지만 DJP 연합으로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고 국민의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공동정권 탄생에 기여는 했지만은 결국 국민회의와도 결별하시게 됐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1997년 10월 27일에 이제 그 DJJP의 그 연대해서 공동정권을 수립한다는 합의 발표를 했죠. 그래서 내각제를 한다, 이런 이제 그 합의의 마쿠 역할을 해서 성사를 시켰는데, JP가 내각제를 포기하고 하자 당내에 또 반발이 일어나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다음에 2000년 4월 13일 총선거를 앞두고 총선 시민연대 등 이런 시민단체들이 낙천운동, 낙선운동을 앞장서서 하면서 이거 산업화, 근대화 세력의 요인들을, 이 사람들은 낙천, 공천을 줘서도 안 되고 또 낙선시켜야 된다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습니다. 당초에 이 DJT, DJP 연합 정권의 기본 취지가 이 민주투쟁 세력과 산업화 세력이 대타협 화합을 해서 미래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내각제 개편을 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었는데, 아니 도중에 시민단체들이 또 산업화 세력 인사들을 이것은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낙선 운동을 전개해서 위법이라는 유권 해석이 나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국민회의가 그것을 오히려 방치를 넘어서서 조금 이용하고 있는 기미가 역력하자 공동정권 탄생 2년 만인 2월 24일 이제 야당 선언을 하면서 국민회의하고 결별을 합니다. 그 후 4.13 총선이 있게 되죠. 있는데 그 16대 총선 결과 전체 273석 중에서
한나라가 133석, 민주당이 115석, 자민련이 17석, 이래서 과반수에 이르지 못합니다. 또 대구, 경북 전 지역과 부산, 경남 전 지역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전원이 당선되고 저도 지역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왜냐? 아니 그렇게 열화처럼 본인도 밀어주고 감옥에 투쟁할 때 그 부인 현경자까지도 밀어 당선시키고 그 다음에 또 재선시켜 놨는데 왜 호남 후보인 그런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을 서 당선이 되고 이렇게 되게 하느냐 하는 데 대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반감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지역에서 낙선을 하고 그러자 선거 결과도 DJ가 자기 당만으로는 전국을 끌어갈 수 없으니까 다시 JP와 자민련 공조하자고 이렇게 제의를 하고 JP가 거기에 응하면서 자민련의 이한동 총재에게 총리 자리를 내주고 이한동 총재가 그것을 막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제가 정치를 떠날 때가 되었구나. 정말 우리 정치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현실 정치를 떠나서 조용한 관조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권력의 쓴맛, 단맛 다 보셨죠? 권력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돌이켜보면 권력이라는 것은 강하고 긴 것 같지만은 지나고 보면 권력이라는 것은 한없이 약하고 짧은 것이다.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즉 권력이란 무상한 것이죠. 박 장관님은 후대에 어떤 평가를 받으실 것 같고 또 어떤 평가를 받으시면 좋겠습니까? 후대에 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역사와 국민의 몫이죠. 다만 저는 선친의 가르침처럼 천둥치는 벌판에서도 소신껏 원칙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런 일꾼이었다. 이렇게 기억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낸 박철원. 역사에 대한 진정한 해석과 평가는 당사자들이 사라지고 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후세 역사가들이 해야 할 몫이다. 그는 바란다. 과거를 거울 삼아 역사와 국민 앞에 당당한 새로운 주역들이 탄생하길.